얼마를 줘도 한국인들은 의리를 지킨다. 한국을 떠난 엔지니어들의 마음을 돌리려 미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발빠른 캐나다, 영국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위한 파격적인 대우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트럼프가 결국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제시를 했던 건 역사적으로도 드문 일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 시원하게 한마디 댓글로 달아주세요.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저는 맨해튼 52번가에 위치한 블랙스톤 캐피털 빌딩 34층에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시장 개장을 기다렸을 텐데 그날은 달랐거든요. 브리핑 자료를 받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조지아주 한국 기술자 300명 구금 사태. 관련 종목 급락 우려라고 적혀 있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이민 단속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대차와 LG가 건설 중이던 75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멈춰선 거예요. 300명이 빠져나가자 8,000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전부 물거품이 된 거죠. 저는 급하게 제가 담당하는 아시아 테크 펀드 포트폴리오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거든요. 현대차 관련 ETF가 8% 급락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12%나 떨어져 있었어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종목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오직 한국 기업과 연관된 것들만 붉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사무실 동료인 제시카가 제자리로 왔어요. 그녀도 비슷한 브리핑 자료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에밀리,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30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들이 없어서 75억 달러 프로젝트가 멈춘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GM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왔던 그날 밤이었죠.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오셨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으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에밀리아, 오늘이 아빠의 마지막 출근이었단다. 당시 저는 9살이었는데도 아버지 표정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릴 끝까지 지켜준 건 한국 친구들이었어. 그들이 아니었으면 공장이 진작 문 닫았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사람이 빠지면 모든 게 멈춘다는 뜻이었던 거죠. 오전 10시쯤 팀 회의가 있었어요. 펀드 매니저인 로버트가 긴급 소집을 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로버트가 대형 스크린에 조지아 공장 현황 보고서를 띄웠어요. 그리고 말하더군요. 도면은 있지만 공장이 멈췄다. 이게 현재 상황이다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1세기에 설계도가 있는데 가동을 못한다니요. 로버트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던 건 단순한 기술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 경험과 노하우였다고 하더군요. 배터리셀 적층부터 용접과 품질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손길이 필요했던 거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투자자들로부터 환매 요청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전화는 뉴욕의 대형 연기금이었어요. 즉시 한국 관련 포지션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이었고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 논리였거든요. 점심시간에 제시카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시카가 조지아 현지에 있는 지인한테 연락해봤다고 하더군요. 그 지인이 말하길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미국 직원들은 매뉴얼을 들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술자들이 하던 미세한 조정 작업들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기술은 종이에 있는 게 아니다, 손끝에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멋있는 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더군요.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오니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관련 종목들이 추가로 하락했고 투자자들의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버트에게 제안했죠. 직접 조지아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다고요. 로버트는 처음에 말렸어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75억 달러 프로젝트가 왜 300명 때문에 멈춰야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 조지아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애틀랜타에 가기로 한 거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과연 사람이 빠지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멈출 수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릴 끝까지 지켜준 건 한국 친구들이었어라는 그 말씀이요. 혹시 지금 상황도 비슷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20분 애틀랜타행 델타 항공편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뉴욕 사무실에서 차트만 보던 제가 직접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브리핑 자료를 읽어봤거든요. 읽을 때마다 더 이상해지는 게 300명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리고 조지아 코머스 카운티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으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군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주변 풍경을 보니 정말 한적한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75억 달러짜리 미래형 공장이 들어선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가 오전 10시쯤이었어요. 거대한 간판에는 현대차, LG 배터리 메가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는데 뭔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분주했을 현장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게이트 앞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어요. 투자회사에서 현장 실사를 왔다고 하니까 보안 요원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10분쯤 지나서 현장 관리자라는 데이비드 존스가 나왔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피곤해 지친 표정이었거든요. 그가 저를 맞으며 하는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투자회사에서 오셨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자들에게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그런지 직접 보고 싶다고 했죠. 데이비드가 안전모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그럼 직접 보시죠. 하지만 실망하실 거예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생산 라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멈춰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24시간 돌아가야 할 기계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죠. 데이비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라인 하나 세우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원래 계획보다 3배나 늦어진 거였어요. 한국 팀이 있었다면 2개월이면 끝날 일이었다는 거죠. 저는 물어봤어요. 설계도나 매뉴얼은 다 있지 않냐고요. 데이비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매뉴얼은 기본 가이드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온도 0.1도, 압력 0.01기압 차이로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 미세 조정은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기술은 손끝에 있다는 그 말씀이요.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명해줬어요. 배터리 셀 적층 작업만 해도 한국 엔지니어들은 육안으로만 봐도 문제를 찾아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미국 팀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품질 관리실에 들어가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품질 관리 팀장인 사라 윌슨이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말하더군요. 불량률이 기준치의 10배를 넘어요. 배터리 산업 기준으로는 제품 출하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사라가 보여준 그래프는 정말 참담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을 때는 불량률이 0.1%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0%를 넘나들고 있었거든요. 같은 장비와 같은 재료를 쓰는데도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사라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어요. 신기하게도 소리만 들어도 문제를 찾아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평소와 0.1초라도 다르면 바로 알아챘거든요.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점심시간에 데이비드와 함께 공장 근처 식당에 갔어요. 그곳에서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데이비드가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설계도를 봐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또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나라 기술자들로는 대체가 안 되느냐고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독일이나 일본 엔지니어들도 와봤는데 소용없었어요. 배터리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이에요. 특히 이런 대용량 배터리는 더욱 그렇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자들이 떠난 거였던 거죠. 오후에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도 이야기해봤어요. 한 카페에서 만난 마을 이장이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공장 때문에 우리 마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새로운 상점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불투명해졌어요. 그분 말에 따르면 공장 건설이 시작된 후 지역 경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8,000개 일자리가 정말 생길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거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뉴욕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로버트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했거든요. 로버트도 놀라더군요.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과연 이게 단순한 이민 단속일까요? 타이밍이 너무 교묘했거든요. 트럼프 정부의 한국 압박과 맞물려서 벌어진 일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어요. 아버지가 GM 공장에서 마지막 날 하셨던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우릴 끝까지 지켜준 건 한국 친구들이었어라는 그 말씀이요. 혹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조지아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어제 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75억 달러짜리 첨단 공장이 300명 때문에 멈춰섰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맨해튼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팀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로버트가 긴급하게 불렀다고 하더군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로버트가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워싱턴에서 나온 보고서였는데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외국인 고급 기술자 비자 확대 법안 검토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구금하고 다른 쪽에서는 외국인 기술자를 더 받아들이자고 하니 말이에요. 로버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의회에서 비자 개혁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외국인 고급 기술자 쿼터를 늘리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조지아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구금당하고 있다는 모순된 상황이었어요. 제시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술자가 필요하다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구금하는 거죠? 로버트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치와 경제가 따로 놀고 있다는 증거겠죠.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GM 공장이 어려워질 때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정치인들은 표만 생각하지만 현장은 살아 움직인다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제가 직접 워싱턴의 지인에게 연락해봤어요. 국무부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마이클이었거든요. 마이클과 통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에밀리, 솔직히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냐고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국가안보회의에서는 한국을 압박하라고 하는데 상무부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필요하다고 해.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한국 기술 없이는 방산 협력이 어렵다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마이클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한국의 조선업 기술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LNG, 운반선 건조 기술 말이죠. 마이클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더 이상 대형 상선이나 LNG, 운반선을 스스로 건조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군함은 만들 수 있지만 상업용 대형 선박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이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해운업 독립은 불가능한 꿈이라는 거죠.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거든요. 불과 몇 달 전 한미협정에서
합의된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차세대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미국과 한국이 공동 개발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었죠. 문제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핵심 기술이 한국 엔지니어들 손에 있다는 거였어요. 설계부터 건조, 운영까지 모든 기술적 노하우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거죠. 미국은 자본과 시장만 제공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제서야 조지아 구금 사태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계획된 압박이었던 거죠. 한국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약해진 순간을 노린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해운업계 전문가에게 연락해봤어요. 하버드 해양공학과의 로버트 스미스 교수였거든요. 교수님과 통화했을 때 그의 설명이 명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30년 전에 끝났어요.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해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마스가 프로젝트 없이는 미국이 독립적으로 선박을 건조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미국 해상 패권을 외쳐도 현실은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과연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요구도 결국 한국의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기술은 사람 속에 있다는 그 말씀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이전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CNN 속보에서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5,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한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저는 즉시 시장 반응을 확인해 봤어요. 놀랍게도 일본 관련 주식들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투자자들이 일본의 굴복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어요. 반면 한국 관련 주식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거부한 나라가 오히려 더 신뢰받고 있었던 거죠. 일본의 굴복 소식을 보면서 저는 투자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히려 일본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도쿄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고 엔화도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거부 선언 이후 코스피가 사흘 연속 상승했고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제시카가 제자리로 와서 말하더군요.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이 돈을 낸다는데 왜 투자자들이 도망가는 거죠? 저는 그제서야 시장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보는 건 단순한 경제적 손익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었던 거죠. 일본은 외부 압력에 너무 쉽게 굴복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 제니퍼 리와 만났어요. 그녀의 분석이 명쾌했거든요.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으로 몰리고 있어요. 안정성 때문이에요. 한국은 미국 압박에도 자신의 원칙을 지켰잖아요. 이건 예측 가능성을 의미해요. 제니퍼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굴복은 1985년 플라자 협정을 연상시킨다는 거였어요. 당시 미국 압박으로 엔화가 급등하면서 일본 경제가 버블에 빠졌고 1990년대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야 했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 악몽의 재현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오후에 도쿄의 일본경제연구소 다나카 박사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에밀리 씨, 우리는 또 굴복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협정의 악몽이 재현된 거예요. 다나카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최악이라고 하더군요. 또다시 굴복 외교냐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왜 한국은 거부하는데 우리는 순종하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나카 박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일본 언론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마저 왜 한국처럼 당당하게 거부하지 못했나라는 사설을 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일본에서 한국을 배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어요.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께 최근 상황을 설명해드렸거든요. 아버지가 들으시더니 한참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아, 그때도 그랬단다. 한국 친구들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 그래서 믿을 수 있었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신뢰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는 거였죠. 예측 가능한 파트너와 일해야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 펀드를 잇따라 출시했다는 뉴스였거든요.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투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파리의 소시에테 제네랄 아시아 담당 이사와 통화했을 때 그의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유럽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장이 드물거든요. 한국이 거의 유일해요. 그러면서 그가 미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평가했어요.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올해만 500억 유로가 한국으로 유입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제시카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갔을 때 우연히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두 명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한국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한 명이 말하더군요.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스위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어. 다른 한 명이 맞장구를 쳤어요.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바뀌잖아. 장기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글로벌 투자 흐름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 런던의 BBC 아시아 경제 전문 기자와 통화했을 때 그의 분석이 날카로웠어요. 한국과 미국의 대조가 극명해요. 한국은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공장도 짓고 기술도 개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죠. 미국은 말만 많고 실행은 부족해요. 그 기자의 말에 따르면 글로벌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고 반면 미국은 예측 불가능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GM 공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 아버지와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그때 경험했던 한국인들의 신뢰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거든요. 시장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니 흐름이 명확했어요. 일본의 굴복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고 한국의 거부는 오히려 신뢰를 높였어요. 돈의 흐름은 정직했거든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찾아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글로벌 자본의 흐름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투자 패턴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비공개 업계 문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보니 너무나 구체적이었거든요. 현대차가 러시아에 남겨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되사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그 공장 말이죠. 저는 급하게 업계 관계자에게 연락해봤어요. 현대차 내부 사정을 아는 지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정말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게 주된 이유였죠. LG와 SK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남아 각국에서 부지를 탐색하는 문서가 투자자 회의록을 통해 흘러나왔거든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주요 후보지였어요. 특히 베트남의 경우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가 검토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와 비공식 통화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동남아 진출 계획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부지 선정부터 인력 계획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 프로젝트보다 훨씬 자세하다고 했거든요.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미국 상황을 더 지켜본 후 결정할 거라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재계 총수들 간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었어요. 주요 그룹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 동남아와 유럽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그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을 때
분위기를 알 수 있었어요. 모두들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고 하더군요. 조지아 사태가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였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충격이 컸다고 했거든요. 대안으로는 유럽과 동남아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인센티브도 좋다는 평가였어요. 이미 결정된 것 같고 다만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소문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불안이 공포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설마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겠어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거든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관리와 긴급 통화에서 그의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정말 한국 기업들이 떠날 생각인가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했어요.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다고 했거든요. 경제적 손실이 수백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했어요. 일자리로 따지면 수십만 개는 될 거라고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묻길래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답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거든요.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는 말만으로도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과 합작 투자한 펀드들의 움직임이 빨랐거든요. 벤처 캐피털 파트너 제임스 김과 만났을 때 그의 설명이 현실적이었어요.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라고 하더군요. 한국 기업 의존도를 과소평가했다는 거였어요. 이들이 빠지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완전히 공백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대체 투자처로는 중국은 정치적으로 어렵고 일본은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어요. 대안이 한국뿐이라는 거였죠. 주정부들은 급히 계약 조건 변경이나 세제 혜택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조지아주는 법인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겠다고 제안했고 텍사스주는 토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조지아 주지사 사무실 관계자와 통화할 때 그들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모든 걸 다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세금, 토지, 인프라 지원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연방정부 정책은 주정부 권한 받기라고 했어요. 워싱턴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미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신뢰는 무너진 상태였어요. 기업들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안정성에 베팅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삼성전자 미주법인 관계자와 만났을 때 그의 솔직한 고백이 인상적이었어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예측 가능성이 문제라는 거였어요. 오늘 약속한 걸 내일 바꿀 수 있다면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베트남은 20년 계약을 보장해준다고 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킨다는 거였죠. 반면 미국은 4년마다 정책이 바뀐다고 했어요. 심지어 같은 정부 내에서도 바뀐다는 거였죠. 그래서 앞으로는 리스크 분산을 할 거라고 했어요. 미국에만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이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이탈 가능성을 지켜보면서 저는 더 큰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유치 경쟁에 나선 거였어요. 30년 장기 임대, 법인세 15년 면제, 인프라 무상 제공까지 내걸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베트남 투자진흥청 관계자와 화상 통화에서 그들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워요. 매일 전화가 온다고 하더군요. 특히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문의가 많다는 거였어요. 미국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정치적 안정성이라고 답하더군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강조했어요. 올해만 500억 달러는 유치할 것 같다고 했어요.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라고 하더군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도네시아는 니켈 등 원자재가 풍부해서 배터리 기업들에게 특히 매력적이었거든요. 현지 생산부터 완제품 수출까지 모든 게 가능한 구조였어요. 한국 기업들에게는 미국보다 훨씬 효율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었죠.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의 설명이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모든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세제 혜택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책 일관성이라고 강조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지킨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유럽에서 들려왔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신원자력 로드맵 컨퍼런스에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다는 뉴스였거든요. OECD 산하 원자력 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주최하는 회의였어요.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이름을 올린 순간 세계가 한국을 원자력과 청정 에너지의 리더로 공식 인정한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며 과거에 들었던 미국이 에너지 왕국이라는 말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지금 무대의 중심은 서울이었거든요. 파리 현지에서 취재 중인 로이터 기자와 통화했을 때 그의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파리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라고 하더군요. 한국 부스가 가장 붐빈다는 거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반면 미국 쪽은 상대적으로 한산하다고 했어요. 몇몇 관계자들만 오가는 정도라는 거였죠. 가장 인상적인 점은 한국 발표 자료였다고 했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부터 SMR 설계까지 실제 검증된 것들만 가져왔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었어요. 가동률 92% 이상, 30년간 중대사고 무사고 기록이었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파리에 파견된 한국 대표단의 규모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웨스팅하우스 코리아까지 총 200여 명이 참가했다고 했어요. 미국 대표단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프랑스 에너지부 관계자와 만났을 때 그의 평가가 솔직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라고 하더군요.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거였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운영 데이터로 증명했다고 했거든요. 유럽에서 한국 원전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고 했어요.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실적이 있다고 평가했어요. 반면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원전 건설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파리 회의 이틀째에는 더욱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폴란드가 한국과 원전 건설 협력 MOU를 체결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유럽 내에서 한국 원전의 첫 진출이었죠. 폴란드 에너지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그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냐는 질문에 실적이 가장 확실하다고 답했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거였죠. 다른 나라도 고려했지만 한국이 가장 경쟁력 있었다고 했어요. 기술력, 경제성, 건설기간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는 평가였어요.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까지 한국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탈러시아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그 대안이 한국이었던 거죠. 중동과 동남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한국과 원전 건설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고 베트남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폐회사가 모든 걸 요약했어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파리 회의 소식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원자력 기술을 배우러 다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아버지 세대는 미국이 최고라고 믿으며 살았지만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을 넘어서는 기술력과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파리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의 부상이 단순한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실제로 유럽 전체가 이미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을 끝마친 상태였거든요. 독일은 한국과 수소에너지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프랑스는 원전 공동 개발을 서명했어요. 네덜란드는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을, 벨기에는 배터리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거든요.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의 설명이 명확했어요. 미국의 불안정성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됐다고 하더군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였어요.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이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거였죠. 올해만 300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에너지, 반도체, 인프라 분야가 중심이라고 하더군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라고 평가했어요. 반면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바뀐다는 거였죠. 독일의 경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메르켈 시대부터 준비해온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한국의 수소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른 거였어요. 베를린에 있는 독일 경제부 관계자와 화상 통화에서들은 이야기는 흥미로웠거든요. 한국의 수소 기술이 정말 놀랍다고 하더군요.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거였어요. 특히 수소 저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향후 10년간 5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독일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는 거였어요. 미국 기술과 비교하면 미국은 아직 연구 단계라고 했어요. 한국은 이미 상용화됐다는 거였죠. 아세안 국가들의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경쟁적으로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베트남은 30년 임대료 면제, 인도네시아는 토지 무상 제공, 말레이시아는 15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를 약속했어요. 태국은 여기에 더해 인프라 건설비까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나섰죠.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투자진흥청 관계자와 통화할 때 그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정치적 안정성이라고 답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였죠. 올해만 1천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 한국 기업 투자라는 거였어요. 성공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부지 선정을 시작했다는 거였거든요. 자카르타와 하노이의 정치인들은 미국은 말하지만 한국은 건설한다고 평가했어요.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은 정치에 집착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는 바로 이런 나라죠라고 했거든요.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어요. 아세안의 미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파트너예요 라고 했거든요. 말레이시아 총리실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는 게임 체인저라고 하더군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까지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현지 역량을 키워준다는 거였죠. 미국과의 차이점을 물어봤더니 미국은 기술을 가져가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나눠준다고 답했어요. 앞으로 한국을 동남아 진출의 허브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상호 윈윈하는 관계로 말이죠. 유럽의 금융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투자 펀드를 잇따라 출시했거든요. 파리의 소시에테 제네랄 아시아 담당 이사와 만났을 때 그의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유럽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장이 드물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평가했어요. 미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했어요.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올해만 500억 유로가 한국으로 유입될 것 같다고 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전 기술 등이 주요 분야라고 했거든요. 모두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였어요. 글로벌 자본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미국이 위협과 압박으로 잃은 것을 한국은 신뢰와 효율성으로 얻어낸 거였어요. 이보다 명확한 대조는 없었죠. 워싱턴의 공허한 연설과 달리 한국의 공장들은 불빛을 밝히며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삼성 반도체 공장, 울산의 현대차 공장, 여수의 LG화학 공장까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BBC의 아시아 경제 전문 기자와 통화했을 때 그의 분석이 날카로웠어요. 한국과 미국의 대조가 극명하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공장도 짓고 기술도 개발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거였죠. 미국은 말만 많고 실행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 더욱 그렇다는 거였어요. 글로벌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답했어요. 반면 미국은 예측 불가능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였죠. 언론의 시각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마이클, 미국이 세계의 미래다. 절대 잊지 말아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아버지는 GM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진실은 달랐어요. 미국은 과거에 머물렀고 한국이 미래를 짓고 있었거든요. 세계 각국이 한국을 찾고 있었고 글로벌 자본이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국제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최신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했어요.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맥킨지 서울 오피스 대표와 만났을 때 그의 분석이 객관적이었어요. 데이터로 봐도 명확하다고 하더군요. 글로벌 FDI 흐름에서 아시아 내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작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했어요. 반면 미국은 20% 감소했다는 거였죠. 주요 투자국은 유럽이 1위, 중동이 2위, 아세안이 3위라고 했어요. 모두 한국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라는 거였어요. 미래 전망은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허브로 자리 잡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주 서울 강남에서 본 광경이었어요. 세계 각국 투자자들이 몰려와 한국 기업들과 미팅을 잡으려고 줄을 서 있었거든요. 과거 한국 기업인들이 뉴욕 월스트리트를 찾아다니던 모습과 정반대였어요. 독일 BMW 구매 담당 이사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의 말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찾아와야 해요라고 하더군요. 예전과 많이 달라졌냐고 물어봤더니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답했어요. 한국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다 한국에 있다고 했거든요. 협력 전망에 대해서는 장기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했어요.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백악관에서 발표된 내용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인들만 돌아와 주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발표였어요. 급기야 외국인 취업비자 확대 법안까지 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워싱턴의 마이클에게 연락해서 내부 분위기를 물어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솔직히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들라고 하더군요. 한쪽에서는 한국을 압박하고 다른 쪽에서는 돌아와 달라고 하니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거든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말레이시아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고 태국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개설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각주 정부들의 절박함은 더욱 커졌어요. 조지아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텍사스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시간 주지사는 아예 워싱턴에 직접 찾아가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조지아 연방 하원 의원 하이스 존슨과 만났을 때 그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우리 지역구 생존 문제라는 거였어요. 의회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 지역구 일자리가 걸린 문제니까 당연하다는 거였죠. 트럼프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아직도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결국 한국과 타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답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였죠. 지역 언론들의 보도도 갈수록 비판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트럼프의 강경 정책을 지지했던 보수 매체들도 이제는 우려를 표하고 있었거든요. 애틀랜타의 지역 방송국 앵커와 인터뷰했을 때 그의 말이 상황을 잘 요약했어요. 처음에는 트럼프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미국 우선주의니까 말이죠.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냐고 물어봤더니 현실을 보니까 다르다고 답했어요. 한국 없이는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시청자들 반응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어요. 일자리가 걸린 문제니까 당연하다는 거였죠. 남은 미국 인력들의 좌절감도 극에 달했어요. 실제 설계와 설치, 가동 경험이 부족해서 생산 불능 사태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조지아 공장의 전기 기술자 마이크 윌슨과 대화할 때 그의 솔직한 고백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한국 기술자들이 대단했구나 싶다고 하더군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전기 배선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하나도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거였죠. 지금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각자 전문 분야만 안다고 답했어요. 통합적으로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언제쯤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모르겠다고 했어요. 몇 년은 걸릴 것 같다는 거였어요. 트럼프가 원한 것은 기술의 이전이었지만 기술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 사실이 이제야 명확해진 거였죠. 기술이 사람 속에 있다는 현실을 깨달으면서 저는 각주 정부들이 연방정부에 보낸 건의서들을 검토해봤어요. 한결같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없이는 지역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조지아, 미시간, 텍사스, 엘라베마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한 모든 주에서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국가경제위원회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고 트럼프에게 브리핑이 올라갔다는 소식이었어요. 국가경제위원회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술자 의존도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노동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기술 자체가 사라진 거라고 평가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대안이 없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 기술자들로는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였죠. 결국 한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표가 나왔어요. 백악관에서 한국 엔지니어 복귀 시 관세 면제라는 내용을 발표한 거였어요. 180도 달라진 태도였거든요. 급기야 외국인 취업 비자 확대 법안까지 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를 구금하고 다른 쪽에서는 돌아와 달라고 하는 모순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투자자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거든요. 골드만삭스의 제니퍼 리와 다시 통화했을 때 그녀의 분석이 냉정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선택지를 찾았다는 거였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치적 안정성까지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삼성전자 미주법인 관계자와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늦었다고 하더군요. 이미 다른 계획들이 진행 중이라는 거였어요.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굳어졌다고 했거든요. 오늘 약속한 걸 내일 바꾸는 나라와는 장기 협력이 어렵다는 거였죠. 현대차 관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 공장 재가동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동남아 진출 계획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 프로젝트는 축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LG와 SK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했어요. 30년 장기 계약에 정책 일관성까지 보장해준다는 거였죠.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시장의 반응도 냉담했어요. 백악관의 관세 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투자자들이 더 이상 미국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였거든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이탈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미국 제조업 관련 펀드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지역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비판적이었어요.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너무 늦은 후회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어요. 처음부터 한국을 존중했어야 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뢰를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교훈이라고 평가했어요. 텍사스의 휴스턴 크로니클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트럼프의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거든요. 각주 정부들의 좌절감도 극에 달했어요. 조지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정책 실패로 지역 경제가 타격받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어요. 텍사스 주지사도 워싱턴의 외교 실패를 질타했거든요. 미시간 주지사는 아예 독자적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주정부 차원에서라도 관계 회복에 나서겠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통화했어요. 최근 상황을 설명해드리니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아,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이란다. 그때도 그랬어. 한국 친구들과의 신뢰가 있었기에 공장이 버틸 수 있었거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결국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은 신뢰라는 거였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신뢰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팀 회의가 있었어요. 로버트가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이탈은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펀드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미국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아시아, 특히 한국과 동남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이었어요. 저는 그 결정에 동의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자본의 흐름이 이미 한국과 동남아로 향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아무리 뒤늦게 관세 면제를 약속해도 이미 기울어진 게임판을 되돌리기는 어려웠거든요. 기울어진 게임판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변화의 시간이 왔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을 꺼내본 거였거든요. 30년 전 GM 공장에서 입으셨던 그 작업복이 아직도 옷장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작업복 옆에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와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웃고 있는 공장 사진이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경험했던 한국 기술자들의 따뜻함과 실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거든요. 사진 속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공장이 버틸 수 있었다고 늘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당신이 말한 게 맞아요. 기술은 결국 사람 속에 있었네요. 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날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경험과 분석을 종합해서 투자자들에게 보고할 시간이었거든요. 보고서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신뢰의 경제학 기술은 사람이며 미래는 한국에 있다라고 정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목격한 모든 변화들을 정리했어요. 조지아 공장에 멈춰선 라인들, 일본의 굴복과 한국의 당당한 거부, 글로벌 자본의 한국행, 유럽과 아세안의 한국 러브콜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기술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며 신뢰는 세계 자본의 새로운 통화라는 거였어요.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증명했다는 결론이었죠. 미국이 위협과 압박으로 얻으려 했던 것을 한국은 실력과 신뢰로 쟁취했다는 분석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개인적인 소회도 담았어요. 제 아버지가 30년 전 GM 공장에서 경험했던 한국 기술자들의 도움이 지금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했거든요. 그때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했던 신뢰가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로버트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니 그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투자 분석을 넘어서 시대 변화를 포착한 보고서라고 평가했어요. 이 보고서를 주요 투자자들에게 배포하자고 제안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제시카와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 브리핑 자료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몰랐다는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00명의 구금 사태가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였죠. 오후에 주요 투자자들과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보고서에 대한 반응을 듣는 시간이었거든요. 뉴욕의 대형 연기금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이었다고요. 앞으로 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과 동남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유럽의 투자은행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허브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정치적 안정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시장이라고 평가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시더군요. 에밀리가 그런 중요한 보고서를 썼구나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한국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응원해야지. 그게 올바른 일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편견 없이 실력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고서를 전송한 뒤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뉴욕의 빌딩 숲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여전히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세계의 유일한 중심은 아니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는 서울,
베이징, 도쿄, 싱가포르 등 여러 도시들이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요.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래의 심장은 서울에 있다라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믿으셨던 미국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었어요.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당당히 서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미래의 심장이 서울에 있다는 확신을 품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역사적인 발언을 했다는 뉴스였거든요. 굴욕적인 협정에는 결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그 발언을 CNN 라이브로 지켜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와 25% 관세 위협에 대한 한국의 최종 답변이었거든요. 단호하고 명확했어요.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사무실 동료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제시카가 말하더군요. 정말 대단하다. 미국 압박에 이렇게 당당하게 거부할 줄 몰랐어. 로버트도 감탄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순간이라고 평가했어요. 서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SNS에는 자주독립, 굴복 외교 거부라는 해시태그가 넘쳐났어요.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하루 만에 15% 급등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국민들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조선일보는 당당한 거부, 자주외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어요. 중앙일보는 굴복 없는 한국, 세계가 주목한다고 보도했어요. 한겨레는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라고 평가했거든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유럽 언론들이 한국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거였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칭찬했어요. 프랑스의 르몽드는 새로운 아시아 리더십의 탄생이라고 보도했거든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한국이 보여준 원칙은 유럽이 배울 점이라고 평가했어요.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이 한국의 결정을 지지하며 아시아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평가했거든요. 싱가포르 대학의 리웨이밍 교수와 통화했을 때 그의 분석이 예리했어요. 이번 사건은 아시아 질서를 바꿀 거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압박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굴복하는 게 패턴이었다는 거였어요. 일본이 그 전형이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그 고리를 끊었다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한국처럼 당당할 수도 있고 일본처럼 굴복할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봤다는 거였어요. 선택은 각자 몫이겠지만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였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어요. 일본 국민들이 한국의 당당함을 부러워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도쿄에서는 플라자 협정 재현 반대, 한국을 배우자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나왔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일본에서 한국을 배우자는 시위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아사히 신문은 40년 전 플라자 협정의 굴욕 재현이라고 비판했어요. 마이니치 신문은 5,500억 달러 굴복 외교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보도했거든요. 요미우리 신문도 자주성을 포기한 치욕적 결정이라고 혹평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 사설이었어요. 왜 한국처럼 당당하게 거부하지 못했나? 플라자 협정의 교훈을 잊었는가라고 아쉬워했거든요. 보수 매체마저 한국을 부러워하는 상황이었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기술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며 신뢰는 세계 자본의 새로운 통화다. 한국은 이를 증명했다. 미국이 위협으로 잃은 것을 한국은 신뢰로 얻었다. 미래의 중심은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 보고서를 전송한 뒤 사무실 창밖에 비친 뉴욕의 빌딩 숲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세계의 유일한 중심은 아니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는 여러 도시들이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다극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요.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파트너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래의 심장은 서울에 있다라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믿으셨던 미국 중심의 세계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었어요.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당당히 서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300명의 구금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세계 질서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과거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 아버지에게 보여준 겸손함과 실력, 그리고 오늘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당당함을 목격한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모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